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24번째 강의 마케팅 조사 방법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조사의 성격,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도구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은 이 그림의 절차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 전체 집단, 즉 모집단이 누구인가, 모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인가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표본 프레임을 선정하고 자,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에서 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이 기억을 한번 다시 하기 위해서 다음에 페이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특정한 모집단 전체 집단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모집단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샘플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본을 토대로 해서 이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통계량이라고 하면 평균이나 분산 혹은 표준 편차와 같은 여러 수치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이후에 이 통계량이 곧 이 모집단의 모수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즉 모집단이라는 우리의 목표로 하는 전체 집단이 저쪽에 존재하고, 근데 이 전체 집단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거나 혹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러 방법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여러 통계량들 혹은 통계치들을 토대로 이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쭉 나누었었던 이 가나 초콜릿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집단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나 초콜릿에서는 자, 만 13살 이상 그리고 18살 이하의 여학생으로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또는 부산에 거주하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초콜릿을 2번 이상 구입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모집단을 모두 모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 13살부터 18살 이하의 여학생이고 대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최근 한 달에 2번 이상 초콜릿을 구매한 사람, 이거 자체가 이 세 번째 조건을 애초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집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 후에 이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다음 표본 프레임의 선정이라는 단계가 나와 있죠. 자,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면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전화번호부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마케팅 조사에서는 만족스러운 표본 프레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의 사례를 그냥 우리가 간단히 보더라도 만 13살 이상, 18살 이하의 여학생 등등등과 같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는, 모두 이들의 명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야겠죠. 표본 추출 방법을 그 다음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본 추출 방법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 많이 쓰여요. 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먼저 편입 표본 추출이에요. 이거는 조사자가 편리하게 조사할 수 있는 대상들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냥 내가 수집하기 편한 집단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편입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표본이라는 게 결국에는 앞서 그림에서와 같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편입 표본 추출만 가지고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 하면 조사자가 판단하기에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대상들로 표본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상품 컨셉 조사를 할 때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홍대에서 실시를 한다라는 것들 등이 판단 표본 추출의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할당 표본 추출은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미리 할당된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할당 표본 추출이다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표본 프레임이 없을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의 롯데제과의 사례에서 15세부터 18세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었죠. 근데 이 모집단 중에 만 18세가 20%를 차지한다라는 게 이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에서 나와 있다면, 우리의 표본에서도 이 18세가 20%를 차지하도록 만들면서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확률 표본 추출은요, 표본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그리고 충화 표본 추출, 군지 표본 추출이 있는데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에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의 모집단이 100명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우리가 10명의 표본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100명의 우리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10분의 1로 동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100번이 있는데 1번도 우리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10분의 1이고 2번도 10분의 1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00번도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동일한 확률상에서 뽑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해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층화 표본 추출. 이거는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들로 나누고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쵸? 이거는 근데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는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매점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매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소매점 전체를 대상으로 두고 그냥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나눈 다음에 각 소집단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함으로써 전체 100명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이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앞서의 그 밑에 군지 표본 추출의 사례 예시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면, 서울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로 일정한 사람들을 다 뽑은 다음에 이걸 하나로 묶는 거, 이게 층화 표본 추출이고요. 여기 군지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소집단으로 나누고 소집단 중에 일부를 단순 무작위 추출해서 선택된 소집단을 모두 표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층화 표본 추출의 예에서 고등학교의 예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고등학교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거, 하나의 표본으로 만드는 게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그랬죠. 이 군지 표본 추출은 어떤 거냐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쫙 나누고, 이게 각각이 소집단이죠. 이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 고등학교에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군지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시겠죠? 자, 층화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소집단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들 중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을 각각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군지표본 추출은 아까처럼 이렇게 소집단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단순 무작위로 소집단 하나를 다 선택을 해서 이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군지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그냥 통째로 조사를 할 수 있는 한 소집단을 전체를 대표하는 뭐 소집단이다 혹은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이다 라고 본 다음에 전체를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상에서는 효율적이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요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사례요.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반에 공부 잘하는 승규, 선혜, 뭐 용석이 이런 애들을 좀 본받아라. 너는 맨날 게임만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무작위 추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신 승규, 선혜, 용석이 등등은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뽑은 이 샘플은, 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뽑았던 이 샘플은 너무 편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게 저희 반 전체 명단이니까 여기서 단순 무작위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저랑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장면이죠. 자, 그리고 뭐 상기하라, 돈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보통은 1척, 저도 맨날 보통은 1척, 그렇죠? 자,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나 땄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 돈을 딴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면 그 중에서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또한 일종의 바이어스, 즉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예시에서 나와 있듯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던 예인데요. 자, 1936년에 현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공화당 후보였던 랜던이 붙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다이제스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이 있지 않았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어요. 두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대통령 193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 되었죠. 자, 근데 그 결과가 이 표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먼저 다이제스트사의 예측을 보면은 자, 루즈벨트가 43%를 득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리고 갤럽은 루즈벨트가 56%를 득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이제스트사가 루즈벨트의 득표율을 44%라고 예측을 할 거야 라는 거를 갤럽이 예측을 했어요. 그쵸? 그 결과를 보면은 다이제스트사의 예측과 갤럽이 다이제스트사가 몇 프로라고 예측할 거야 라고 했던 예측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루즈벨트는 62%를 득표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이제스트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여론조사 기관이었고 갤럽은 그때 한창
와트는 신성 업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표본 크기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화 가입자와 자동차 소유자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 엽서를 발송해서 총 236만 명이에요. 236만 명에게 답변을 받는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앞서 한번 배웠었던 방법이에요. 할당 추출법을 통해서 1500명을 추출을 했어요. 그냥 1500. 여기는 236만. 여기는 1500명. 그냥 1500명. 그렇죠? 그랬는데 갤럽이 훨씬 더 잘 맞았고 다이제스트사는 틀렸을 뿐만 아니라 갤럽에게 자기들이 예측할 숫자까지 예측당해버리는 그런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자, 즉 표본 추출 방법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우리가 실사라고 부릅니다. 자, 조사원들을 선발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검증, 밸리데이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조사원들이 실제로 응답자랑 만나서 우리의 설문지를 물어보고 받은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설문지 받은 작성자들, 설문지를 작성해준 작성자들의 한 10%에서 20%를 대상으로 직접 물어보면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된다. SPSS, SAS, R이나 스타타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통계 패키지입니다. 이런 통계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데이터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실제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사 담당자와 조사를 의뢰한 회사 사이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사 업체가 어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할 때 마케터가 그냥 그 결과를 보고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통계적 지식을 갖추고 그 문제점을 잡아내거나 아쉽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그러한 능력도 혹은 그러한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케팅 조사의 단계에서 5번째,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 여러 조사 보고서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도와줄 뿐이지 의사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는 거지 이 자체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앞서 그 가나 초콜릿의 경우 이렇게 쭉 나옵니다. What to say,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맛이 진한 정통 초콜릿.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감정적 어필을 할 것이고, 카피는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 그리고 와트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등등을 살려서 이 슈샤드 초콜릿과 다른 어떤 가나 초콜릿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24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